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영희, 올해 58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윤재호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그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한 시간을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당시 30 초반의 나이에 이미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말을 잘했고 미래를 밝게 봤어요. 제가 가게 일을 그만두면 함께 뭔가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뭔가 크게 해보자. 난 택시 사업을 생각 중이야. 너도 함께 할래? 그렇게 저는 1995년에 윤재호와 결혼을 했고 그 해 우리 아들 서준이가 태어났어요. 그 무렵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택시 3대를 매입했고 기사들을 고용했고 수익은 괜찮게 나왔어요. 아들도 잘하고 있었고 우리 부부의 미래도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2000년 5월이었어요. 정확히는 5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 집에 돌아왔어요. 택시 회사의 회계 담당자, 아니, 우리가 너무 믿고 있던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 놈이 돈을 다 빼갔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회계 감시를 해보니 그 담당자는 정확히 3년 2개월 동안 꾸준히 돈을 빼갔어요. 액수가 엄청났어요. 정확히는 5억 2천만 원. 저희 사업의 거의 모든 이윤을 빼간 거였어요. 5억. 5억이라고? 저는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과정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경찰 고소장 작성, 검찰 소환, 법원 출석,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우리 부부도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업주로서의 부주의가 있었으니까요. 법원은 우리에게 5억 2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5억 2천만 원. 그게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나온 이후 제 남편 윤재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밤새 술을 마셨어요. 처음엔 조용히 집 구석에 앉아서 음주를 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풀이가 심해졌어요. 당시 서준이는 겨우 8살이었어요. 그 아이 앞에서 아버지가 소주를 마셨고 술에 취해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분노를 나에게 쏟아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의 눈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8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제 남편은 자주 밖에 나갔어요. 도망치듯이 새벽 3시, 새벽 4시에 나갔다가 아침이 되어서 돌아오곤 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집을 나갔어요. 완전히. 처음 일주일 동안 저는 경찰청에 신고를 했어요. 실종 신고를. 혹시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저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남편의 잦은 음주와 부부간 다툼이 있었다고 하자 단순 가출인 것 같다고 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저는 직접 찾아다녔어요. 서준이를 친구네 집에 맡기고 제 남편의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그가 자주 가던 술집들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노숙자 쉼터까지 찾아다녔어요. 혹시 윤재호라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날의 이야기지만
배우자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양육에 책임을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3년 후 혼자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 없이 그 당시에 남겨진 것은 8살의 아들 서준이와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 2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월세, 서준이 양육비, 그리고 먹을 것. 모든 게 부족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정식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은행도 신용카드도 쓸 수 없었어요. 모든 게 현금이어야 했어요. 저는 밤에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샘 알바비는 시급 7,500원이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일이 끝나면 서준이를 친구네 집에서 데려오고 밥을 해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자다가 또 밤일을 나갔어요. 어떤 때는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말로 5년이 지나니까 신용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작은 카페 한 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작은 카페였어요. 테이블 4개, 주방 아주 작은 공간. 그곳이 제 천국이었어요. 밤에는 서준이가 카페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저는 커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군데를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서준이도 제 곁에 있었어요. 엄마, 이 카페 정말 예쁜데 나중에 더 커지겠지? 응, 나중에 더 크게 할 거야. 우리 아들은 소방관이 되고 엄마 카페도 크고 그럼 좋지? 응, 엄마 파이팅. 그 아이의 말이 저를 살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구급대원이 되고 싶어. 왜? 엄마가 혼자 힘들어하는 거 봤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엄마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정말 많이. 이 아이,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18년의 모든 고통이 이 순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입시반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작년 마침내 구급대원이 되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아니, 18년 전 아들이 태어난 날 다음으로요. 경복궁역에서 만났어요. 제 아들 서준이가 구급대원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날, 빨간 제복을 입고 나오는 우리 아들. 엄마, 했어. 엄마, 드디어 했어. 그 아이가 저를 안으며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 서준이 진짜 대견하다. 정말 그 순간 18년의 모든 게 값어치 있다고 느껴졌어요. 진짜로.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이 119가 되고 나니까 저는 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컸다는 게 좋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목표를 잃은 것 같았어요. 18년 동안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살았어요. 밤샘 알바도, 카페 일도, 모든 게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필요 없어졌어요. 아들은 혼자 잘 살 수 있게 되었고, 제 카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이제 뭘 해야 하지? 밤이 오면 제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는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들 때문에, 아이 때문에, 빚 때문에. 이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보세요. 자신을 위해 뭘 해요? 봉사는 어때요? 누군가를 돕는 경험이 당신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동대문역 앞 노숙자 급식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저도 힘든데 누굴 돕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가보니 뭔가 달랐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혼자였어요. 다들 뭔가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을, 일자리를, 집을, 혹은 희망을. 그런데 거기서는 그 누구도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의 미소를 받고 한 끼의 밥값으로 내일을 버티는 거였어요. 저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식판에 밥을 담는 역할을 했어요. 이 손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 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남을 도와는 일에 기쁨을 느낀 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는 밥을 담고 있었어요. 옆에는 다른 봉사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줄이 길었어요. 항상 그렇지만 그날따라 특히 길었어요.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겠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거고.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줄 한가운데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왜 저 사람한테만 눈이 가지? 제 눈이 자꾸 그 남자에게 머물렀어요. 그 남자는 정말 남루했어요. 머리는 회색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고, 옷은 때가 타서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쪽 이빨이 빠져 있었고, 손가락은 5개가 아니라 4개 반 정도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카스 병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깊은 주름, 검게 탄 피부, 무너진 광대뼈, 희끗해진 턱수염. 누구지? 왜 자꾸 눈이 가지? 그 순간 제 뇌리에 뭔가가 스쳤어요. 설마 그 남자가 줄을 따라 움직였어요. 다른 봉사자한테서 반찬을 받고 국을 받고 밥을 받으러 제 쪽으로 왔어요. 그 남자가 제 앞에 섰어요. 식판을 받으러 온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영희야? 그 목소리. 18년을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목소리. 아니야.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왜 여기에? 그 남자가 식판을 떨어뜨렸어요. 음식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급식소가 순간 적막해졌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뭔가 일이 생겼나 싶어 우리를 봤어요. 영희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제 온 신경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서준이 아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이라고? 영희야.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저는 그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반사적으로. 따라와. 그 남자를 급식소 밖으로 끌어냈어요. 다른 봉사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수 없었어요. 근처 편의점 옆 골목. 그곳이 우리가 만난 곳이었어요. 포장마차의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어두운 곳에서 마주섰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것도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분노할 수 없었을까요? 그 남자의 모습이 너무 처절했거든요. 윤재호,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이라고? 18년을 어디 있었어? 그 남자가 천천히 앉아버렸어요. 골목의 지저분한 바닥에. 거리에 있었어. 노숙자로. 거리,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 그냥 거리에서 살았어. 18년을. 그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낮았어요.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사기 사건 이후에 모든 게 꼬였어. 고리 대금업자들이 찾아왔고, 법원 소환장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그래서 도망쳤어. 너도 서준이도 버리고 그냥 도망쳤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18년 전의 분노가 다시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도망, 맞아. 넌 무책임하게 도망갔어. 나도 있고 서준이도 있는데 알아. 영희야. 내가 모든 걸 버렸어. 책임도, 가족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 그 남자가 고개를 든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막노동을 했어.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붓는 일도 하고, 철거 일도 하고, 아무 공장에나 가서 닥치는 대로 일했어. 그 정도는 신용불량자도 할 수 있었거든. 그럼 왜 여기 있어? 5년 정도 했어. 거의 7년. 그런데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어. 일하다가 그 남자가 손가락을 펴 보였어요. 왼손 새끼손가락이 반 정도 잘려 있었어요. 아래 세 손가락도 굳어 있었어요. 이후로는 일거리가 없었어. 손가락 네 개로는 못하는 일들이 많았어. 그리고 그리고 우울증이 왔어. 정말 심했어. 날마다 죽을 생각만 했어. 그래서 술에 빠졌고, 술에 취하면 현실을 잊을 수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언제부터 거리에? 정확하진 않아. 어느 순간부터니까. 월세를 못 낸 지도 오래됐고, 그냥 거리에 나와 있게 됐어. 제 눈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 내 전 남편이 18년을 이렇게 살았다니. 그럼 언제부터 이 급식소에? 요 5년 정도 어디서 봤나. 이 복지관에서 밥 준다고 해서 처음 왔어. 그 후로는 계속 왔어. 이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저는 손바닥을 들었어요. 제가 그 남자를 때렸어요. 이 자식! 이 자식! 미안해. 제 손이 그 남자의 뺨을 맞췄어요. 한 번, 또 한 번. 너 때문에 나랑 서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그 남자는 막지 않았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 미안해. 제 손이 내려왔어요. 이제 더 이상 때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의 모습이 너무 처절했거든요. 반대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 정말 18년을 거기서? 응. 그냥 매일 죽을 궁리만 했어. 그것도 할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그냥 살았어. 밥을 먹고, 비 맞고, 겨울을 나고, 그냥 그 남자가 끝내 주저앉았어요. 돌 위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어. 그 밤을 지나고 다음 날 서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뭔가 힘들어. 얼굴이 이상한데.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서준아, 엄마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서준이가 앉았어요. 소파에. 아버지를 만났어. 뭐, 아버지를? 응. 노숙자 급식소에서. 너 아버지가 그 18년을 거기에. 아버지가 거리에? 응. 거기 거리에서 18년을 살았대. 이제 그 정도면 서준이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엄마, 만나봐도 돼. 나도. 서준아, 넌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네. 엄마가 18년을 힘들었으니까 아버지도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가 뭐라고 해도 좋아. 난 알고 싶어.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구나. 그 다음 목요일 서준이는 119 구급차에서 내렸어요. 당직이 끝난 후 빨간 제복을 입고 급식소에 들어섰을 때 그 남자, 내 전 남편은 여전히 줄을 서 있었어요.
서준이가 앞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 서준입니다. 혹시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넌 서준. 네. 아버지, 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급식소 한복판에서. 아버지,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제 아들이 한 그 말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서준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우리한테 뭘 했는데.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서준이의 말을 따랐어요. 그 남자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나왔어요. 반지하 방 한 칸을 얻었어요. 월세 40만 원. 서준이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준이는 일자리를 알아봐 줬어요. 소방서 청소 근무였죠. 이건 용서가 아니야. 알지? 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건 기회야. 딱 한 번의 기회.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봐. 알겠어? 고마워. 정말. 나 같은 놈을 이렇게. 감사 같은 건 말고 그냥 살아. 살아내. 아직도 미운데 난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근데 한번 봐봐야겠어.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 남자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줄이고 있었어요. 보건소의 알코올 중독 캠페인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술을 마셨던 것 같아. 상담사 말이 술을 끊으면 우울증도 나아질 거래. 그는 청소 일을 하며 정직하게 일당을 받았어요. 월급은 물론 적었지만 그 남자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게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어요. 아버지,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응, 물론이지. 아들아. 그 대화를 듣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분노? 아직도 조금. 동정? 점점 더. 용서?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어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제 아들 서준이가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지난 3월 남대문로 대형 화재 현장에서 주민 47명을 구조한 공로로요. 대통령 표창장, 경복궁 근처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셋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부모석에 제 왼쪽에는 아들, 제 오른쪽에는 전 남편. 30년 가까이 산 부부가 이렇게 함께 앉은 건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어요. 18년을 키워낸 내 아들.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시간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아들을 보며 그 시간이 값지고 유의미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준 아들이 하염없이 자랑스러울 뿐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서준 씨, 부모님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겠어요? 서준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우리는 나란히 섰어요. 30년 전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낼까요? 제 남편은 여전히 반지하 방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요일이면 급식소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남편도 함께 밥을 푸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도 받던 음식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밤이 오면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18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어요. 때때로 분노가 올라와요. 왜 그때 도망쳤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가 뭘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이 제 곁에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같이 인거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도 엄마 혼자서도 충분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요. 혹시 당신의 남편이 어디선가 당신처럼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함께하는 날들이 쌓여서 천천히 제 경우도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완전한 끝이 아닌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 목요일 제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영희, 고마워. 뭐가?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있을 수 있게 해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용서란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냥 다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걸. 완벽한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은 가족입니다. 비록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자주 얼굴을 보고 밥도 먹어요. 봉사도 같이 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시간과 함께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